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얘기는 뭐 그렇다 치고 32년 만에 그 헌법재판소 마크를 한글로 바꿨다고 해서 아주 대단하게 국민을 위해서 무슨 뭘 한 것이냐 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 예정이었으나 이제 어떤 국회에 의해서 거절당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김혜수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지난 통진당 그 헌법소원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좌파적인 의견을 냈던, 그래서 좌파 헌법재판관이라는 인식이 굳어진 김희수 재판관 헌법재판소 권한대항이 어떤 이제 이른바 상대적인 보수 세력에 대한 분풀이라고 보입니다. 아주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당분간 가기로 결정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 마크를 한글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것은 물론 꼭 헌법재판소만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혹은 재작년쯤에 국회에서는 마치 또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그런 거 인양, 그러니까 국회 마크를 한글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회찬 의원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좌파 의원,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분담이죠. 이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같은데 안 가고 별도의 정당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좌파적인 그런 색채를 덜게 되고, 실제로 행위는 이제 노회찬 의원이 다 떠맡아 함으로써 그 총대를 맨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또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못 이기는 척 따라줌으로써 이 나라의 어떤 그 문화를 좌파적으로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과 종시라고 생각도 많이 하겠습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과 종시라고 해도 같은 집안이라고 해도 노회찬 의원은 이제 항의 안 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집안이라는 게 영광이라 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성씨 구분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초월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종시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또 국회만 또 탓할 것이 아닌 게 이미 정부와 그리고 법원의 마크는 이미 한글화가 돼 있죠. 그것이 한자로 돼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는 저 확인 안 했습니다.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이건 저희 세대 또 어렸을 때에도 그렇게 보였던 적은 별로 크게 기억은 안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정부 수립 때부터 이미 또 그런 쪽으로 이제 주관이 이렇게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서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 법원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그나마 이 나라의 기틀을 지켜오던 이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마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무너지듯이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럴 때마다 어떻게 이 나라의 이제 국기,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어떤 그 기틀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참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한글화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냥 국민에게 알기 쉽게 한다는 이제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럭저럭 그냥 가만히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다 뿐이지 상당히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혈세를 들여서 바꿉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시 한자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건 도대체 이미 국민들을 많이 세뇌시켰는데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미 한글로 바뀌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패망했을 때 우리 애국지사들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제서는 다시는 이제 이 나라를 돌이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만 보였죠. 하지만 다시 우리 대한독립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일생 중에 다시 대한독립을 다시 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 마크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장 명패도 사실 과거에 한글로 바꿨다, 중간에 한자로 했다, 지금 다시 또 한글로 했지만 다시 한자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한글화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표면상은 국민 모두가 알기 쉽게 한다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뭐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물론 가르칠 수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을 다수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것을 뭐 국민이 배울 시간이 없어서 헌법재판소 헌자와 국회의 국자를 배울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이런 걸 바꾼다. 이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아도 국민과 한자는 격리시켜서 어떤 상류층의 집안이 미국 유학을 간다거나 집안 내에서 한자 교육을 배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은 한자와 격리돼 가지고 그야말로 그 개돼지와 같은 그 어리석은 국민으로 남겨두어야 통치의 편리함을 여야 모든 정치인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는 여태까지 한 말의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 문화인데 그럼 한자도 우리 문화, 한자가 우리 문화냐? 그럼 한글은 우리 문화 아니냐? 그렇게 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한글도 우리 문화입니다. 하지만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한글은 이런 우리 말의 어떤 어순, 그냥 한글이 창제되기 전엔 한문 어법으로 중요한 문서도와 그것들을 정리했었는데 그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서 우리 일상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여전히 한자를 쓰도록 세종대왕도 그렇게 용비어천가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중요한 의미를 담기거나 보일 때는 여전히 한자가 중요한 우리 문화고 한글은 이제 그런 어떤 문장을 표현할 때 그럴 때 때때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판이라든지 중요하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은 한자로 당연히 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뭐 민족적인 뭐 그런 의미를 떠나서 그 의미 자체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한자 국회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보다도 의회라는 거는 그 국회의 건물 그런 걸로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 지방의회가 아니라 나라를 이끄는 국회라는 국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자라는 한자 하나로 표시를 하지만 한글로 국회하면 이게 뭡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추측하고 약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다 뿐이지 국이라는 거 가장 우리 일상에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이게 물에다 뜨뜻하게 해서 마시면서 먹는 거죠. 수프라고 또 영어 인기표로 표기하면 그렇죠. 회는 뭡니까? 회도 또 우리가 좋아하긴 하지만 비싸서 자주는 못 먹지만은 그래도 좋아하는 그 사시미라고 하는 회죠. 이 국과 회라는 그 음식물 이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요새 국회 식당도 많이 참 사람들 인기가 좋은데요. 저희 집안 사람들 이제 국회를 식당이 좋다고 많이들 가고 그러는데 아마 국회 식당에서 이제 국과 회를 가장 대표 메뉴로 세운다고 국회라고 이제 한글로 썼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발음 장단음의 어떤 표기도 문제가 있는데 자전 찾아본 결과 국회의 장단음 구분은 이제 한자 국회나 이제 음식물 국회나 현재로서는 찾지 않았습니다.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또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이랑 재판소라는 건 거의 명백한 거고 그래서 헌이라는 가장 이제 국가의 중심이 되는 그 글자인데 헌법재판소의 헌자는 그러니까 헌법으로 썼다. 헌법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소리 나는 데 쓰면 헌법
그러니까 원래는 시읒 사이 시옷이 있어가지고 그 헌하고 시읒 법 정 한글로 쓰면 그렇게 써야 합니다. 예? 헌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법, 헌 시읒 법 정 한글로 쓰면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냥 한글로 헌법만 쓰면 그게 뭡니까? 헌법. 예? 둘 다 장음은 맞더라고요. 헌법도 헌법이고 헌법 원 아우트 해지다 그런 뜻이죠. 너덜너덜 해지다. 그 헌법. 그러니까 시옷 사이 시옷이 없으면은 거기 우리 한글은 특히나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헌법 쓰면 헌법 낡고 오래되고 쓸모없는 법. 법이란 게 오래돼서 나고 낡고 오래된다. 글쎄.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주 낡고 해진 헌법이란 뜻으로 이렇게 헌법 재판소를 간판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주요 기관을 모두 한글 일색으로 해서 한자를 격려시키는 거. 이거는 국민을 한자와 이제 격려시키는 그런 의미도 크고, 국민이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한자를 어떤 우리 국가 내에서 제대로 볼 수를 없게 만들어서 국민으로 하여금 한자와 멀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됩니다. 이제 결국은 지금은 지도층은 자기들은 한자를 알죠. 그러면서 국민을 이제 무식하게 만들게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 유학이나 다른 방법으로 많이 그러니까 그 고급 학문을 배우고 아예 한자를 모르는, 응? 헌법재판소의 헌자라든지 국회의 국자를 모르는 사람도 국회의원이나 헌법재판관이 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전통 신라 고려로 이어온 우리 전통 민족 다소민족을 말살시키고 이민족에 의한 외부 민족의 어떤 가치와 그 문화로 의한 통치, 그러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런 오랜 계획입니다. 아직도 한글은 그럼 우리 한국이란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과 중국의 큰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를 지키려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그것보다 중요한 건 문자의 어떤 의미표기 기능인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한글이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란 걸 표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이 없는 글자니까 이것을 써야 한국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유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한글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이 독보적으로 배타적으로 익스클루시브하게 쓰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조선족은 한글을 씁니다. 다른 민족과 뿌리가 물론 다르죠. 다른 민족들은 중국에 오지에 수천 년간 있어 왔고, 중국 조선족은 사실상 이제 근대 한국 이민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중국은 어떤 의도인지 조선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나눕니다. 그러고 이제 여러 민족, 무슨 장족, 묘족 그러면서 이상한 모자 쓰고 말하는 그런 중국의 각지의 이제 민족, 그걸 아주 자주 행사를 하죠. 참 그것도 중국의 통치, 이것도 참 재밌죠. 그러니까 우습죠. 근데 어찌 보면은 민족 구분으로 보면 이게 북방인과 남방인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 두 큰 집단을 다른 민족으로 하면 이제 미국처럼 인종 갈등식으로 크게 뭐가 있을까봐 어떤 우리와 같은 우리 한국에서 쓰이는 그런 단일 민족 논리로 북방인과 남방인들 다 뭉뚱 그려가지고 그 하남성 그런 사람하고 강조성 그런 사람하고 광동성 제각기 다 상당히 다른데도 이렇게 같은 민족이라고 몰아버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94%를 다 그냥 같은 한족이라고 해놓고 그 별로 몇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대세에 지장 없게 국가의 어떤 흐름에 대세에 지장 없는 사람들을 어떤 천연기념물식으로 모아서 이제 그 중국 각지의 소수민족이라고 하고 그 민족 문화를 보존하고 우대하고 그렇게 하죠. 과거 한자녀 정책을 했을 때도 그들에게는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게 특혜를 주었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조선족만 있냐 하면 또
아시다시피 몽고족이 있고 만주족은 이미 몰랐겠지만 어쨌든 만주족이 있고 특히 재밌는 게 몽고족이죠. 이제 몽고족은 어떻습니까? 주로 내몽고 자치구에 중구에 살고 있고 외몽고라고 이제 독립된 국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실제 몽고 문화는 중국 내의 내몽고 자치구가 더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전통 글자도. 하지만 외몽고는 이제 소련의 지배를 받다 독립했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독립국은 외몽고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몽고라는 그 몽고족이라는 자체 내 그 민족이 있고 그 자체 내 중화 그 체제 내하에 민족이 있고 그 민족은 별개의 또 외부의 독립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 외부의 몽고족이라는 국가, 몽고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영향권 내에 있는 그러한 국가라는 뜻이죠. 실제로 몽고의 지식인들은 아예 중국으로 생활권을 편입하자고 합니다. 그건 뭐 매국노적이라서가 아니라 그 중국의 어떤 그 작은 그 몽고 공화국 내의 독립 그걸로 체제로는 제대로 된 지식 문화가 발전할 수 없고 중국과의 생활권을 합병해야 그 제대로 된 이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그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독립국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 몽고 자치주와 몽고족이 있기 때문에 몽고라는 외부의 국가는 중국 내의 영향권 내의 국가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그 수 인구가 어떻든 간에 중국 내에는 조선족이 있고 한글을 쓰고 한복을 입고 여러 가지 그런 민요를 부르는 그러한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조선족과 이제 국가 90년대에 개방했을 때는 마치 막 우리 동포 만나는 건 그냥 반가워하고 특히나 좌파들은 아주 북한 동포 만난 건 그냥 반가워하고 우대하고 그들이 살인범죄를 저질러도 막 그냥 두둔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중국 조선족은 자신들은 중국인이라 생각하죠. 우리가 흔히 보수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민족보다 국가다. 이제 국가 개념이 오히려 중국엔 더 충실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내의 한 이제 부분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아무리 내세우고 한글을 대한민국의 상징이라 하더라도 그건 중국의 조선족 문화, 중국이라는 중화 문화, 한자가 주된 문화를 쓰는 그 내에서의 한 부분 문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우리는 막 뭐 한글은 소리 글자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중국은 뭐 코카콜라를 가구가락이라고 하고 제대로 음표기를 못하니 불쌍하다.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냐 그렇게 참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 중국이 그런 표기를 못해서가 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있는 주음부호도 있지만 주음부호는 이제 대만에서 쓰고 있고 중국 본토는 안 쓴다고 하지만 지금은 또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주음부호도. 왜냐하면 주음부호가 그 병음자모 알파벳으로 쓰는 것보다 더 음을 정확하게 내기 때문이죠. 그 주음부호라는 자체 소리 글자도 있고 특히나 중국 각성, 뭐 절강성, 뭐 광동성 이런 데 얘기 들어보면은 뭐 소수민족은 물론이고 굳이 소수민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성에 한자로 쓸 수 없는 어떤 그 방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그 소수민족 소리 글자나 기타 여러 방식으로 어떤 한자를 편법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표기를 하죠. 그러한 이제 방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내의 여러 각민족의 소리 글자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이고 한글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대단히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한자를 우리 당당한 문화로 내세운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당히 그냥 중화문화명과 동격의 그 한자 문화를 우리의 문화로서 2000년 동안 지녀왔던 별개의 독립 국가다. 중국과 평행하게 자라온 나라이지 중국의 우산 아래서 한자 밑에 어떤 그 부분적 소리 글자를 자기네 민족 언어로 쓰는 그러한 소수민족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선언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당당히 중국 사람 앞에서도 한자, 그것도 정자체로 중국 사람이에서 많이 쓰지 않는 그걸 써야 되는데 오히려 좌파들은 이제 자기들은 한글 우리 뭐 겉으로는 우리 민족 구분한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내세우는 게 결국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하여튼 좀 언어 문제를 통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최근에 또 뭐 남한산성 영화가 개봉되고 얘기가 많다 했는데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얘기는 뭐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도 보셨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뭐 굳이 그쪽에 그걸 어떻게 칭송할,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어떤 편인지는 아마 중립일 겁니다. 평론을 보면은. 그런데 이거 뭐 현대에 이르러서 병자호란을 우리가 재조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과의 그 임진왜란, 그 이후에 또 일제 합병 이런 걸로 인한 일본을 향한 어떤 증오, 소녀상 뭐 그런 건 이제 아주 끈질기게 70년을 넘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세대 넘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없고, 어떤 의미로는 다시 태어났고, 어떤 의미로는 일본의 피해자, 가해자인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고, 피해자였던 사람이 일본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하여튼 어쨌든 그 시대는 청산해야 될 시대인데, 이미 한 사람의 수명을 되는 시대가 지났는데, 그런데도 계속 소녀상이면서 이러는 게 뭡니까? 일본하고의 거리를 두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라면 그 병자호란과 청나라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당한 수모는 얼마나 엄청난지는 우리가 항상 조명은 안 하지만 역사로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들이 또 얼마나 그냥 노골적으로 환향이라는 말이 생겼듯이 그 수모를 당했냐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병자호란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조명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한국이 거의 점령되고 중국까지 그런데 애초에 계획은 풍신수길이라는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목적은 우리 다 나오지 않습니까? 텔레비 드라마에도. 결국은 중원을 점령하기 위한 겁니다. 중원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국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을 한 거지, 한국이라는 일본보다 더 작은 나라 그거에 그렇게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중국을 점령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서 좌절이 돼가지고 이제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한국도 얻지 못하고 이제 도망갔죠. 그런데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임진왜란 이후 300여 년이 지난 후에 결국은 이제 일제의 병합, 그 임진왜란 때 막은 일본에 의한 침략과 그 병합이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것은 그 시기를 늦췄다는, 일본에 의한 병합 시기를 늦췄다는 의미밖에는, 뭐 그것도 의미가 큰 겁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큰 입장에서 보면 그것밖에 안 되죠. 그 300년 후에 결국은 점령을 했으니까. 그런데 소리 글자를 쓰는 이제 그 우리 민족, 이제 북방 민족, 그런 사람들은 임진왜란 후 40여 년 후에 병자호란이란 그 것으로 북방 민족이 이제 쳐들어와서 마찬가지로 한국을 이제 항복을 받았지만은 한국을 점령하고 통치하진 않았죠. 그리고 돌아갔죠. 그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임진왜란 때 한국에 왔다가 돌아갔고, 일본이 한 40년 후에 북방 민족이 다시 한국에 와서 점령하려 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300여 년 후에 다시 와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결국은 한국의 그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점령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그 주요 지역을 점령하고 이렇게 그 대동아 공영 이런 것을 주장하고, 한국 사람과는 내선일치라는 그 구호로 한국은 이제 일본과 원래 같은 민족, 그 일본과 원래 같은 민족이다. 이 한자를 쓰는 이제 그 한자 어순, 그건 한국과 다르고 일본어와 우리말이 어순도 같고, 그러니까 이 이제 한문을 틀을 벗어난
한국어 이것마가 진짜 중요하니까 한국은 전적으로 일본과 동일한 민족이고 중국하고는 다른 민족이다. 이런 인식을 많이 주입시켜줬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그렇게 인식을 받고 있고 지금도 이제 반일을 이렇게 주장하는 좌파도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막 그 어떤 중국과 구분되는 그런 다른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민족 구분 그런 것들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따로 설명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건 이제 국가적인 구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국가적인 구분이지만 그 사람들의 갈등은 오히려 이런 한중일이라는 그 세로로 된 동서로 된 구분보다도 또 남북으로 된 구분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송나라와 금나라, 몽고, 원나라 이쪽하고의 남북 갈등, 지금 우리도 남북 갈등이 있죠. 일본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행히 그런 건 덜 겪었지만 뭐 소련 쪽하고 뭐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하고. 그래서 그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 우리가 겪고 300여 년 후에 실제로 일본한테 이제 국권을 찬탈당하고 이제 그들의 문화, 일본의 문화가 한국을 지배하는 그런 진짜 사회로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병자호란이 되고 역시 또 그에 비슷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사는 돌아간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낯은 자꾸 반복된다. 어떤 역사를 움직이는 그 힘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사성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있고 난 다음에 300여 년 후에 실제 일제 침략 합병이 일제의 침략의 성공이 있듯이 그 병자호란이 있고 한 300여 년 후에 북방 여젠족에 의한 한국의 침략이 북방 오랑캐에 의한 한 대한민국 침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뭐 횟수를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그건 1950년에 6.25 남침이라고도 볼 수 있고 1997년에 좌파 정권 이제 수립 그것이 또 이제 더 깊이 들어온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북방 민족의 가치관이 우리 민족을 일본이 마치 내선일치하듯이 우리는 한 민족,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뭐 우리가 뭐 민족 개념 굳이 한국에서는 다민족 사회 이런 걸 정식으로 인정 안 하니까 여기서 따지는 건 생소한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신분 구분도 있고 여러 가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가 일시적으로 단일 민족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역시 국가적인 관점이 있었지 뭐 민족으로 국가를 세운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그 하멜 표류기에 하멜이 그 한국에서 억류돼 있을 때 한국 조정에서 한국 관리가 어느 날 이제 똑같은 네덜란드 사람 그런 사람을 같이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관리가 하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니까 하멜이 우리와 같은 네덜란드 같은 데서 온 사람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관리가 웃으면서 이 사람 한국 사람이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벨트블에 한국 이름 박연으로 지은 한국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라고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하멜 표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통 근세 조선에서도 역시 그 어떤 국가는 국가 체계지 그게 무슨 민족 뿌리 그걸로 뭐 국가를 나눈다는 그건 얼토당토 않았다는 것은 그 시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똑같이 북방 민족이 이제 한반도를 이렇게 점유를 합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 그 청나라는 그럼 여기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과 북방 저진족의 침략을 동일시한다면 둘 다 사실 더 큰 목적은 중국을 정복입니다. 일본도 그런데 한국을 정복한 다음에 중국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 옛날에는 한국에서 패퇴했고 근세에는 중국의 절반까지 점령했다 패퇴했죠. 근데
그 병자호란의 여진족은 왜 한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 한국을 그렇게 통치 못했느냐? 한국을 계속 통치하기는 그것도 역시 그 힘이 드는 건데 그보다 더 쉽게 북경만 점령하니까 중국 하나가 통째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세금과 부 이런 걸로 하면 중국과 한국은 비교도 안 되니까 중국의 어떤 30여 배 큰 중국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부유함 그 자체 질적으로도 지금 미국이 한국보다 양적으로도 크지만 그 인구에 비한 부도 더 크듯이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이 그 당시 한국보다도 더 부유하니까 그 비교가 안 되죠. 한국 따위를 신경 쓸 조선 따위를 신경 쓸 여진족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을 점령한 거죠.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과거 병자호란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일단 손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을 점령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 시대에. 근데 그 북방민족이 300여 년 후에 다시 이제 6.25 남침으로 한국으로 왔다 했죠. 이것은 이제 좀 더 자율적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점령한 것보다는 이제 어떤 한반도 자체적으로 북방민족의 일부가 이제 한반도를 계속 이제 점령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들의 중국 점유가 목적 아니냐? 그것도 또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중국은 이미 점유됐습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이 세워졌죠. 그리고 뭐 일부 잘 모르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을 뭐 한족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아니 오히려 원나라 청나라보다도 한족 문화를 더 심하게 탄압한 게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공산당이죠. 문화혁명 때 멀쩡한 글자들 뭐 그냥 심지어 알파벳을 쓰려고도 하고 그건 결국 반발이 해서 못했습니다만은 그 멀쩡한 문화재도 다 파괴하고 그것이 중국 공산당이 바로 북방민족에 의한 그 원래 장개석은 이제 그 중경 그런 쪽에서 올라온 쪽이었지만 모택동은 비록 호남성에서 시작했지만 북경하고 하북성에서 모든 세력이 결집해서 중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모든 각성들을 서열할 때 서열 1위입니다. 하북성이 중국을 점령한 성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점령이 이미 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또 이제 중국이 조금 완전히 오랑캐 일색으로 되지 않죠. 6.25 때만 해도 우리는 북한 오랑캐와 더불어 중공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문화를 복원시키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뭐 멀었습니다만은 그런 전통 문화로 한 30-40%는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방민족은 이제 한국을 완전히 점령하는 거, 중국의 어떤 부와 덩치에 그것에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덩치에 비해서는 한국이 더 중요하죠. 그 부가 더 많고 그것도 요지이고 그러니까 한국을 신경 쓰는 게 중국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북방민족의 그 점령 욕구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이런 걸 어떤 낱낱이 이제 의식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다간 우리는 다시 이제 병자호란을 거쳐 때 치욕을 300년 후에 겪는 이 어떤 약간의 맛배기 치욕은 6.25라든지 근데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 좌파 정권 하에서의 문제라든지 이제 더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우리 문화를 완전히 잃고 그러면은 이제 마치 임진왜란 후에 300년 후에 일제 침략으로 합병돼서 지내왔듯이 우리는 이제 다시 또 북방 비한자 문화권 이민족에 의한 침략과 그 어떤 통치로 우리 문화를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신라 고려를 이어 2000년 내려온 우리 문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 문화가 뭐 유지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뭐 팔만대장경의 해인사에 보관돼 있으니까 뭐 어쩌다 그런데 그런 이제 전통 문화 이런 거는 적어도 지식인이라면 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뭐 몇백 년 전의 그런커녕 대한민국 초기의 어떤 문헌도 지금 우리 지식인이라는 대학 졸업자만 가진 그런 자들이 읽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대 젊은이들 대학을 졸업해 놓고서
불과 3, 40년 전 책도 못 읽어요? 그런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남의 탓하고 헬조선해요. 예? 이게 뭡니까? 그 실력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 기성세대, 저희 세대도 저희 윗세대보다 실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지금 6, 70년대 저희 작가로 따져봐도 저희 12년 위에 세대는 황석영, 조정래, 이문열 뭐 쟁쟁한 사람들이 엄청난 그 권력을 꽉을 향유했지만은 백낙정 같은 사람은 30대부터 문화 권력을 가져왔고 저희 시대는 지금 5, 6, 60이 다 돼도 아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따라갈 뿐이고. 근데 지금 20대, 30대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니 그래 500년 전에 글을 못 읽는 건 뭐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봐. 30년 전, 50년 전의 글도 못 읽어요. 그러면서 그건 단지 그 시대의 그러니까 뭐 옛날 기술이 무슨 필요했냐 그런 뜻이 아니라 기본 철학과 기본 어떤 이 세상을 돌아가는 기본 철학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 용어를 배워도 그것을 꿰뚫는 그런 통일적인 그 관점이 없으면은 어떤 지도적인 밑에 기능적인 것 혹시 할 수 있어도 그런 위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결국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메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아무리 스펙을 잡고 그래도 따고 그래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또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 당신들 잘못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바로 지금의 좌파 기득권 세력과 일부 우파를 자청하지만은 아주 그 교활한 그 사악한 기득권 세력들 그들에 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이런 개개인의 행복 어느 민족이든지 문화민족이라면 그 민족의 지식문화가 있고 그 민족의 외국에 가서 살지 않는 한 그 민족의 대대로 내려오는 지식문화 습득 지적인 능력을 역량을 기르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방법을 통해서 지적 역량을 길러야 그 사회에서 지식인으로 성장하고 지도자격으로 행동하고 굳이 3D 어려운 뭐 그런 이제 그 하급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그런 자기네 민족의 고유한 자기네 사회 전통 사회의 고유한 지적 향상기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적인 직업 어떤 그 밖에 나가서 그냥 노가다를 한대면 몰라도 어떻게 해서 뭐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꾸 불평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할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이런 뭐 한자를 누가 봐야 한다 이런 걸 어떤 특별한 취향을 가진 사람의 어떤 주장으로 보지 말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다 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도 다 한자로 중요한 의미를 쓰고 우리 민족의 어떤 중요한 지식 언어는 그 한자입니다. 자기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잘한다지만 영어를 지식어휘까지 다 하려면 미국에 가서 5년, 10년은 살아야 그 순전히 소리로만 그 지적인 그 어휘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든 미국에 가서 10년 살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그 우리 전통 지식의 그거를 비록 그 기성세대 그 사악한 기성세대 교육자들이 잘못 가르쳤다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우리 민족의 그 정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사악한 기존 교육자 그들은 이제 정치권에서 숨어 있죠. 그들 또 정치권에서 또 그것을 어떻게 그 세력의 숨겨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어떤 그 교육제도 그거 가지고 여당 야당 이제 투표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상대적으로 뭐 정교적 교육감을 좌파 정치 세력이 두둔하는 것 같아도 그거하고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자 교육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뭐 상도적인 좌파 이런 쪽에서도 주장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장하다간 자기네 표어기에 불리하니까 이런 정치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기존의 그 최대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사악한 교육자와 그런 문화 기득권자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젊은이들도 우리 선진국과 문화 국민에 맞는 지적인 함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도 찾고 우리가 이민족, 외국 민족에게 지배받는 외국 민족에게 이질적인 교육으로 지배받아서 자기네 국민에게 마땅한 그 지적인 문화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피지배 민족의 그러한 서름을 앞으로 몇십 년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층 계층은 물론 아주 사악한 계층이야 뭐 말해도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게 그래, 어떻게 안 그랬던 게 아니니까 그들은 이제 싸워서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층과 그런 우리 취직이 안 되고 경제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모두 그런 자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우리 민족으로서의 전통 민족 어떤 그 신라 고려를 이어온 2000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온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그러한 한 중요한 가장 필수적인 길입니다.